천둥번개가 몰아치던 그날, 제가 산속 깊은 골짜기에서 발견한 건 영험한 산삼이 아니라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쓰러져 있던 한 노인이었습니다. 산삼 대신 웬 노숙자를 캐왔냐며 남편은 제 뺨을 후려쳤고 시어머니는 재수 없다며 제 얼굴에 소금을 뿌려댔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업고 내려온 그 초라한 노인이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재벌 회장님이었다는 사실을요. 저를 식모보다 못하게 취급하던 시댁 식구들이 나중에 제 발등상 앞에 무릎 꿇고 피눈물을 흘리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10만이었던 아버지는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산이 주는 것은 무엇이든 귀하게 여기라고 말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홀로 남은 저는 아버지의 낡은 지팡이를 물려받아 대를 이은 여 10만이가 되었습니다. 28, 꽃다운 나이라고들 하지만 저에게 산은 삶의 터전이자 유일한 도피처였습니다. 그날은 새벽부터 안개가 유독 짙게 깔린 날이었습니다. 평소라면 가지 않았을 험한 바위 너덜지대를 지나 벼랑 끝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붉은 산삼의 딸기가 보여야 할 자리에는 넝마 같은 옷을 걸친 노인이 고꾸라져 있었습니다. 노인의 머리에서는 붉은 피가 흘러나와 이끼 낀 바위를 적시고 있었고 숨소리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위태로웠습니다.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노인을 등에 업었습니다. 제 몸무게만큼이나 무거운 노인을 업고 내려오는 길은 그야말로 지옥 같았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굵어져 앞을 가렸고 가시덤불은 제 팔다리를 사정없이 긁어놓았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길목에 있는 유일한 다리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거센 흙탕물이 넘실거리며 다리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폭우로 인해 마을은 순식간에 고립되었습니다. 119에 전화를 걸었지만 통신마저 두절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노인을 업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남편 강식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야, 너 미쳤어? 산삼은 못 캐오고 웬 노숙자를 데려와. 남편은 제 어깨를 거칠게 밀쳤고 저는 노인과 함께 마당 바닥으로 나동그라졌습니다. 시어머니 말순 여사는 소금 자루를 들고 나와 제 얼굴에 소금을 뿌려댔습니다. 아이고, 저 재수없는 늙은이 때문에 우리 집 망하게 생겼다. 당장 내쫓아. 시누이 미영이도 한술 더 떴습니다. 언니 미쳤어? 거지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하잖아. 당장 밖으로 끌어내. 그들은 사람이 죽어가는 와중에도 자신들의 옷에 먼지가 묻을까봐 걱정하는 괴물 같았습니다. 저는 차가운 시선들을 뒤로하고 노인을 안방 가장 따뜻한 곳으로 옮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어디다 저런 걸 들여? 헛간으로 가. 결국 저는 비바람이 들이치는 낡은 헛간에 노인을 눕혀야 했습니다. 노인은 정신을 잃은 상태였지만 신기하게도 제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머리를 부딪혀 본인이 누구인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단기 기억상실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의식은 돌아왔지만 이름조차 떠올리지 못해 멍하니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노인이 기억상실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더욱 아나무인으로 행동했습니다. 기억도 못하는 짐승이랑 다를 게 뭐야? 밥도 주지 마. 시어머니는 제가 끓인 죽그릇을 발로 차버렸습니다. 노인은 그 모든 광경을 고요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비록 본인의 신분은 잊었지만 사람을 보는 안목은 그대로 살아있었습니다. 노인은 저를 핍박하는 남편의 폭언과 저를 노예처럼 부리는 시어머니의 악행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눈에 담았습니다.
저는 노인의 상처를 닦아주며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길이 열리면 바로 병원에 모셔다 드릴게요. 마을을 잇는 다리가 끊겨 고립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노인의 상태는 점점 나빠져 갔지만 시댁 식구들은 오히려 즐거워 보였습니다. 남편은 제가 장터에 내다 팔려고 모아둔 약초 상자를 뒤엎으며 소리쳤습니다. 이런 풀떼기 팔아서 그 노인네 약값 대려고 꿈깨. 그는 제가 노인을 보살피는 게 자신들의 돈을 축내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고립된 기간 동안 저는 지옥을 맛보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노인을 마치 벌레 보듯 대했고 제가 노인에게 물 한 모금 주는 것조차 감시했습니다. 야, 한서희. 너 저 노인네랑 무슨 사이야? 왜 저렇게 지극정성이야? 시누이 미영은 입에 담지 못할 말로 제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노인의 눈빛은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폭우가 그치고 물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다리는 여전히 복구되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은 배를 이용해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저는 남편 몰래 안방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낡은 통장을 꺼냈습니다. 10만이 생활을 하며 10원 한 장 아껴가며 모았던 제 전 재산이었습니다. 이 돈이면 노인을 읍내 병원에 입원시키고 정밀 검사를 받게 할 수 있을 터였습니다. 남편은 제 비상금을 눈치채고 칼을 들이밀 듯 협박했습니다. 그 돈 내놔. 내 술값이랑 도박비 갚아야 해.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치고 노인을 업고 무작정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욕설과 남편의 고함이 들려왔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흙탕물 범벅이 된 길을 달리고 달려 겨우 나루터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노인이 제 귓가에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고맙다. 서희야. 내가 다 보고 있었다. 그 한마디에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집구석에서 유일하게 제 이름을 불러준 사람은 제가 구한 이 이름 모를 노인이었습니다. 저는 노인을 배에 태우고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사람을 살리겠다고요. 그것이 제가 사람으로서 도리를 다하는 길이라 믿었습니다. 지옥 같던 며칠이 지나고 드디어 비가 그쳤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공기는 밖의 진흙탕보다 더 질척거리고 역겨웠습니다. 남편 강식은 아침부터 제 앞길을 막아서며 비릿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야, 한서희. 너 오늘 장터 가냐? 갈 거면 그 노인네 버리고 가라. 내 눈에 띄면 진짜 죽여버린다. 저는 대꾸할 가치도 느끼지 못해 마당 구석 헛간으로 향했습니다. 헛간 문을 열자 눅눅한 볏짚 냄새와 함께 노인의 가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노인은 단기 기억상실로 인해 자신이 누구인지 여전히 알지 못했지만 제가 들어오는 소리만 들리면 안간힘을 다해 눈을 뜨려 노력했습니다. 그 깊고 맑은 눈동자는 이 더러운 집구석에서 유일하게 제 마음을 알아주는 거울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 안쪽에 품어두었던 낡은 통장을 꺼냈습니다. 10만이었던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제게 남겨주신 유일한 미천이자 제가 5년 동안 산을 타며 손톱이 깨지도록 일해 모은 쌈짓돈이었습니다. 이 돈이면 읍내 큰 병원에서 노인을 입원시키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말순 여사가 귀신같이 냄새를 맡고 헛간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야, 이년아. 너 지금 뭐 숨겼어? 내놔. 어디서 남편 몰래 딴 주머니를 차? 시어머니는 제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가슴팍을 뒤졌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통장을 감싸 안았지만 뒤따라온 남편 강식이 제 팔을 비틀어 통장을 빼앗아 갔습니다. 와, 이거 봐라. 돈 없다고 징징대더니 제법 모았네. 야,
이거면 내 도박빚 다 갚고도 남겠다. 강식은 노인이 죽어가는 것은 안중에도 없는 듯 돈 액수를 확인하며 침을 흘렸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남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제발 그 돈은 안 돼. 저 할아버지 병원 가야 해. 사람 목숨부터 살리고 보자, 제발. 강식은 제 얼굴을 발로 차버리며 통장을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미친년, 저 늙은이가 내 애비라도 되냐? 뒤지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그때였습니다. 헛간 구석에서 가만히 지켜보던 노인이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아이, 괴롭히지 마라. 짐승만도 못한 놈들. 기억은 잃었어도 인간의 탈을 쓴 악기들을 꾸짖는 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위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식은 오히려 노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뭐라냐, 이 되져가는 영감이. 너 때문에 우리 마누라가 미친 거야, 알아? 저는 부엌에서 식칼을 들고 나와 제 목에 겨눴습니다. 그 돈 돌려줘. 안 주면 나 여기서 죽을 거야. 당신 살인자 되는 꼴 보고 싶어? 제 섯을 퍼런 기세에 놀란 강식이 욕설을 내뱉으며 통장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더러워서 준다. 야, 저 노인네 데리고 당장 나가. 다시는 우리 집 발 들릴 생각 마. 저는 바닥에 떨어진 통장을 소중히 닦아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마르지 않은 지늘길을 노인을 업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어기다리는 여전히 유실된 상태였지만 다행히 이웃 이장님이 나룻배를 준비해 두고 있었습니다. 노인을 배에 태우고 강을 건너는 동안 제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희야, 울지 마라. 내가 흘린 눈물만큼 내가 다 갚아줄 거다. 노인은 제 젖은 손을 꼭 잡으며 약속하듯 말했습니다. 읍내 큰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제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진흙범벅이 된 옷과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등에 업힌 초라한 노인의 모습에 간호사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접수부터 하세요. 보호자분, 관계가 어떻게 되시죠?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제 할아버지십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제일 좋은 검사 다 해주세요. 저는 평생 모은 돈이 든 통장을 창구에 내밀었습니다. 제 피와 땀이 서린 돈이 노인의 병원비로 하나둘씩 빠져나갔습니다. 의사는 노인의 상태를 보더니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 정도 상태로 어떻게 버티셨는지 모르겠네요. 머리에 외상도 크고 영양실조가 심각합니다. 당장 입원시키세요. 노인이 하얀 침대 시트에 눕혀지고 링거가 꽂히는 것을 보고 나서야 저는 병원 복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평온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 그것이 돌아가신 아버지가 제게 가르쳐준 마지막 10만이의 도리였습니다. 병원비 결제를 마치고 남은 잔액은 고작 몇만 원뿐이었지만 잠든 노인의 얼굴을 보니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병실 TV에서는 실종된 대상그룹 908 회장을 찾는 대대적인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현상금만 10억이라는 자막이 지나갔지만 저는 노인을 간호하느라 그 뉴스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잠들어 있던 노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TV 속 자신의 젊은 시절 사진과 이름을 보며 닫혀있던 기억의 문이 조금씩 삐걱거리며 열리고 있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는 노인의 모습은 여전히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바라보는 제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비록 제 전 재산이 든 통장은 텅 비어가고 있었지만 고르게 내뱉는 노인의 숨소리가 그 무엇보다 값진 보상처럼 느껴졌습니다. 의사는 다행히 고비를 넘겼다며 며칠 더 경과를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저는 병실 구석에 앉아
노인의 마른 손을 수건으로 닦아주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정적을 깨고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익숙하고도 불쾌한 목소리가 복도를 울렸습니다. 야, 한서희, 너 여기 있지? 이 미친년이 돈 보따리 들고 어디로 튀었나 했더니 남편 강식이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병실로 들이닥쳤습니다. 뒤따라온 시어머니 말순 여사는 아예 대성통곡을 하는 신용을 하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동네 사람들. 이것 좀 보세요. 우리 며느리가 남편 줄 돈은 없다고 발뺌하더니 생판 남남인 늙은이한테 우리 집 기둥뿌리를 다 뽑아주고 있네. 병실에 있던 다른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그들을 밖으로 밀어내려 했지만 강식은 제 어깨를 거칠게 밀치고 침대 머리맡으로 다가갔습니다. 야, 이 영감탱이야. 너 우리 마누라한테 무슨 약을 먹였어? 내가 뭔데 우리 집 돈을 써? 강식은 노인의 링거줄을 잡아당길 듯이 위협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병원 보안 요원들이 달려왔지만 시어머니는 아예 병실 바닥을 뒹굴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우리 애비를 죽인 원수라도 되는 양 지극정성이더니 결국 우리 집안 망하게 하려고 작정을 했구나. 저는 수치심과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들은 노인의 정체에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제가 쓴 그 돈, 자신들이 가로채서 도박하고 술 마실 수 있었던 그 돈이 아까울 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소란 속에서도 미동도 않던 노인이 서서히 눈을 떴습니다. 그 눈빛은 아까의 흐릿함은 온데간데 없이 서리발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강식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내 놈이 내 은인에게 손을 댔느냐? 낮게 깔린 노인의 목소리에는 기억을 잃은 노인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강식은 당황한 듯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노인의 손아귀 힘은 생각보다 강력했습니다. 은희는 무슨 얼어 죽을. 야, 이 영감쟁이야. 너 때문에 우리가 오늘 날린 돈이 얼마인 줄 알아? 강식이 다시 주먹을 치켜든 순간 노인이 강식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누군지 이제야 알겠구나. 그리고 내 놈들이 저 아이에게 저지른 짓들도 하나하나 다 기억이 난다. 노인의 말투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투리 섞인 어눌한 말투가 아니라 수천 명의 직원을 호령하던 대기업 회장의 서늘한 명령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노인의 기세에 눌려 잠시 울음을 멈추고 멍하니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이름을 말해주랴? 아니, 아직은 때가 아니지. 내 놈들은 내가 가진 것의 1,000분의 1도 감당하지 못할 테니까. 노인은 서희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서희야, 이 짐승들은 내가 해결하마. 너는 잠시 밖에 나가 있거라. 저는 홀린 듯 병실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문 너머로 강식의 비명과 시어머니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보다 더 크게 들린 것은 노인의 나지막한 꾸짖음이었습니다. 잠시 후 강식과 시어머니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병실을 뛰쳐나왔습니다. 미친. 저 영감 미친 거 아냐? 야, 가자. 재수 없어. 그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병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노인은 다시 평온한 모습으로 눈을 감고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침대 옆 테이블 위에는 노인이 아까 적어 내려간 듯한 짧은 메모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대산이라는 두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글자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그저 노인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복도 저편에서는 누군가 급박하게 전화를 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찾았습니다. 회장님께서 읍내 병원에 계신 것 같습니다. 병원의 아침은 평소와 다를 바 없이 분주하게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병실 밖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발소리는 평소의 평화로움을 깨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저는 간밤에 노인이 적어준 대산이라는 글자를 만지작거리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노인은 깊은 잠에 빠진 듯 미동도 없었지만 그의 얼굴에서는 어제 보았던 그 서늘한 카리스마가 여전히 잔상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병실 문이 조용하지만 묵직하게 열렸습니다. 어제 행패를 부리던 시댁 식구들이 아니라 검은 정장을 갖춰 입은 건장한 사내들이 일제히 들어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병실 안을 가득 채울 만큼 위험이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하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내들 사이로 은발의 노신사가 걸어 나와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구 회장의 상태를 살피더니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저를 향해 정중히 허리를 굽혔습니다. 회장님을 구해주신 분이시군요. 대상그룹 비서실장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상그룹이라니.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모르는 이가 없는 그 굴지의 대기업 이름이 제 입술 끝에서 맴돌았습니다. 제가 산에서 업고 내려온 그 초라한 노인이 정말로 이 나라의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구봉팔 회장이란 말인가요?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병원 창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창밖을 내다본 저는 그만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병원의 넓은 주차장이 수십 대의 검은 세단으로 가득 메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광택이 흐르는 고급 차량들이 병원을 에워싸듯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때 병실 복도 끝에서 다시 한번 소란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비켜. 우리 마누라가 여기 보호자라고. 너희들이 뭔데 막아? 남편 강식과 시어머니 말순 여사였습니다. 그들은 병원 주차장에 깔린 외제차들을 보고는 노인이 숨겨둔 보물이라도 찾은 양눈이 뒤집혀 달려온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검은 정장의 사내들이 병실 앞을 철통같이 지키고 서서 그들의 접근을 막아섰습니다. 이거나, 내가 저 노인네 수발 다 들었어. 보호자 동의 없이 어디를 들어가? 강식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비서실장의 차가운 시선 한 번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 회장이 서서히 눈을 뜨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비서실장이 내미는 안경을 고쳤으며 문 밖에서 소란을 피우는 시댁 식구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 은인에게 손찌검하던 그 무지한 자들이 아직도 저기 있느냐? 구 회장의 목소리는 병실 안을 얼어붙게 만들 만큼 차가웠습니다. 그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서희야, 내가 내 목숨을 살린 대가로 전 재산을 털었다는 걸 안다. 이제는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마. 구 회장은 비서실장에게 나지막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저자들을 내 눈앞에서 치워라. 그리고 그동안 서희에게 저지른 만행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조사해라.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가혹한 벌을 내릴 것이다. 비서실장의 신호에 사내들이 강식과 시어머니를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몰라 뵀습니다. 저희가 정말 지극정성으로 모셨어요. 시어머니의 비굴한 외침이 복도 끝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저는 구 회장의 곁에서 떨리는 숨을 내뱉었습니다. 제 쌈짓돈 몇만 원으로 시작된 인연이 이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거대한 태풍이 되어 제 인생을 뒤바꾸려 하고 있었습니다. 구 회장은 병실을 나서며
주차장에 정렬된 세단 행렬을 향해 당당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 앞에서 저를 가리키며 선포하듯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이 아이는 내 손녀나 다름없다. 이 아이를 무시하는 자는 대산을 무시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 수십 명의 경호원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고 저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압도적인 광경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길고 길었던 지옥 같은 시댁 생활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구 회장의 저택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낡은 트럭만 지나가도 먼지가 풀풀 날리던 시골길이 아니라 매끄럽게 뻗은 아스팔트 위를 검은 세단들이 미끄러지듯 달리고 있었습니다. 제 곁에 앉은 구 회장은 이제 더 이상 힘없는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비서실장이 건네는 태블릿 PC를 통해 무언가를 끊임없이 확인하며 나지막이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놈들이 서희의 통장을 가로채려 했던 날짜와 시간, 그리고 그간 저지른 폭언과 폭행의 증거들, 하나도 빠짐없이 확보했나? 네, 회장님. 이미 해당 마을의 CCTV와 이웃 주민들의 증언, 그리고 병원에서의 소란 장면까지 모두 체증 완료했습니다. 비서실장의 대답에 구 회장은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시각 시골집에 남겨진 강식과 시어머니 말순 여사는 공포와 탐욕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대박 아니에요? 그 노인네가 진짜 대상그룹 회장이면 서희가 받은 보상금이 어마어마할 거 아냐. 강식은 방금 전까지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갔던 공포도 잊은 채 제 몫으로 떨어질 돈 계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말순 여사는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드는 듯 손을 떨었습니다. 야, 이놈아. 아까 그 노인네 눈빛 못 봤어? 그게 사람 눈빛이냐? 우리를 당장이라도 잡아먹을 것 같더만. 그들의 대화는 마당으로 들이닥친 여러 대의 낯선 차량 소리에 끊겼습니다. 이번에는 검은 세단이 아니라 검찰과 경찰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박힌 승합차들이었습니다. 강식 씨 계십니까? 한서희 씨에 대한 상습 폭행 및 재물손괴, 그리고 협박 혐의로 체포영장 발부되었습니다. 강식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뭐야? 부부싸움 좀 한 걸 가지고 무슨 체포야? 야, 이거 나. 강식이 저항하려 했지만 이미 모든 정황을 파악하고 온 수사관들은 단호했습니다. 옆에 있던 말순 여사 역시 사기 미수와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지켜온 비루하고 악독한 성벽은 구 회장의 손짓 한 번에 너무나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 저는 구 회장의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궁궐 같은 집안 분위기에 압도되어 발을 떼지 못하는 제게 구 회장은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서희야, 고생 많았다. 이제 그 지옥 같은 곳으로 다시 돌아갈 일은 없을 게다. 저는 그제야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진정한 보호의 온기였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구 회장은 눈물을 닦아주는 제 손을 잡으며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들이 빼앗으려 했던 내 쌈짓돈의 수만 배를 피눈물로 돌려받게 해주마. 그것이 이 할아버지가 너에게 줄 첫 번째 선물이다. 저녁 뉴스에는 대상그룹 회장의 극적인 생환 소식과 함께 그를 돌봐준 은인에 대한 미담이 대대적으로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전 국민이 서희의 존재에 주목하고 있을 때 유치장 차가운 바닥에 앉은 강식과 말순 여사는 자신들이 건드린 사람이 누구였는지 뒤늦은 후회를 하며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낯선 여자의 모습에 나는
한참 동안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푸석하던 머리카락은 윤기 흐르는 비단결이 되었고 산을 타며 거칠어진 손마디는 정성스러운 관리를 받아보드라워져 있었습니다. 구 회장은 나를 위해 국내 최고의 디자이너와 스타일리스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 아이의 고통스러웠던 과거를 이 옷들로 덮어주어라. 이제부터 대산의 손녀로서 당당히 설 수 있게. 구 회장의 엄중한 명령 아래 나는 낡은 작업복 대신 우아한 실크 드레스와 몸에 꼭 맞는 코트를 입었습니다. 화려한 보석보다 나를 더 빛나게 한 것은 이제 더 이상 누구에게도 굽실거리지 않아도 된다는 마음의 여유였습니다. 그때 비서실장이 조용히 다가와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유치장에 수감된 강식 씨와 말순 여사가 면회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합의서만 써준다면 무슨 짓이든 하겠다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구 회장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나는 화려하게 변신한 모습 그대로 경찰서 면회실을 찾았습니다. 철창 너머로 보이는 강식과 시어머니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며칠 새 10년은 늙어버린 듯한 시어머니는 나를 보자마자 창살을 붙잡고 절규했습니다. 아이고 서희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쳤었나 보다. 너를 내 친딸처럼 생각했던 거 알지? 제발 한 번만 살려다오. 강식 또한 비굴하게 무릎을 꿇으며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여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그 통장 돈도 다 돌려줄게. 아니, 내가 평생 머슴처럼 살면서 갚을게. 제발 합의서 한 장만 써줘. 예전의 나였다면 그들의 눈물에 마음이 약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 가슴 속에는 여전히 빗속에서 노인을 업고 떨던 그날의 추위와 내 쌈짓돈을 뺏으려던 강식의 잔인한 발길질이 낙인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가방에서 만년필을 꺼내 드는 척하다가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당신. 제가 살려달라고 빌었을 때 단 한 번이라도 들어준 적 있었나요? 내 차가운 목소리에 두 사람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이 옷과 이 신발 모두 당신들이 짓밟았던 내 눈물로 산 거예요. 합의는 없습니다. 법이 정한 가장 긴 시간 동안 당신들이 저지른 짓을 곱씹으며 사세요. 나는 미련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등 뒤에서 이 독한 년, 내가 그러고도 무사할 줄 알아? 라는 시어머니의 저주 섞인 욕설이 들려왔지만 나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면회실을 빠져나왔습니다. 경찰서 정문 앞에는 구 회장이 보낸 검은 세단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에 올라타자 구 회장이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잘했다. 과거를 끊어내는 것이 복수의 완성이다. 이제 내 인생의 진짜 봄날을 맞이하러 가자꾸나. 우리는 대상그룹 창립 기념 파티장으로 향했습니다. 수많은 기자가 터뜨리는 플래시 세례 속에서 나는 구 회장의 팔짱을 끼고 당당히 레드카펫 위를 걸었습니다. 세상은 이제 나를 불쌍한 신만이 딸이 아닌 대산의 기적을 만든 주인공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법정의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강식과 말순 여사는 불과 몇 달 전에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초라하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검사는 구 회장이 확보한 증거 자료들을 하나하나 열거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강식은 피해자 한서희를 상습적으로 폭행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고령의 조난자를 구하기 위해 모은 비상금을 강탈하려 협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이말수는 이를 방조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학대하며 검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질 때마다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구 회장의 곁에 앉아
그들의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재판장은 단호한 표정으로 판결문을 읽어내려갔습니다. 본 법정은 피고인들이 보여준 반인륜적인 행태와 피해자에게 입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한다. 피고인 강식에게 징역 3년을, 피고인 이말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다. 아이고, 판사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서희야, 너 정말 이럴 거니? 말순 여사가 비명을 지르며 제 쪽으로 몸을 날리려 했지만 법정 경위들에 의해 즉각 제지당했습니다. 강식은 넋이 나간 듯 초점 없는 눈으로 바닥만 응시하다가 끌려나갔습니다. 그들이 지은 죄에 비하면 짧은 시간일지도 모르지만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탐내던 시골집과 땅은 이미 구 회장이 법적 절차를 통해 압류하여 제 명의로 돌려놓은 뒤였습니다. 재판장을 나온 구 회장은 제 어깨를 다독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먼지는 다 털어냈으니 내 땅에 내 꽃을 피워야지. 서희야, 내가 가장 잘하는 일이 무엇이냐?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사람을 살리는 귀한 약초를 키우고 싶습니다. 산속에서 홀로 사라지는 약초들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고 싶어요. 구 회장은 호탕하게 웃으며 비서실장에게 지시했습니다. 대산제약산하에 서희 약초연구소를 설립해라.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마라. 이 아이의 손끝에서 우리 그룹의 미래가 나올 것이다. 몇 달 뒤 강원도의 청정한 산자락에 현대적인 설비를 갖춘 연구소가 들어섰습니다. 저는 화려한 드레스 대신 다시 편안한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억지로 떠밀려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 손에는 이제 아버지가 남겨주신 낡은 낫 대신 최첨단 분석 장비와 구 회장의 든든한 신뢰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연구소 개소식 날 저는 연구소 마당 한편에 작은 나무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구 회장을 처음 발견했던 그 산에서 가져온 어린 산삼묘목이었습니다. 회장님, 이 나무가 자라는 동안 저도 더 단단해지겠습니다. 구 회장은 흐뭇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이미 너는 충분히 단단하다. 그 모진 풍파를 견디고도 남을 살리는 마음을 잃지 않았으니 말이다. 성공한 여성 경영인으로서 제 첫걸음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시댁 식구들의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서로를 탓하며 헐뜯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지만 제 관심은 이미 그들을 떠나 있었습니다. 시간은 화살처럼 흘렀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서희 약초연구소의 소장이자 대상그룹의 차세대 경영인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반면 교도소의 차가운 벽 안에서 시간을 보낸 강식과 시어머니 말순 여사에게 세상은 더 이상 만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연구소 입구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출소하자마자 제 소식을 듣고 찾아온 강식과 시어머니였습니다. 한서희, 너 2년 잘 먹고 잘 살고 있었구나. 멀리서 봐도 그들의 몰골은 처참했습니다. 수감 생활의 고생과 출소 후 갈 곳 없는 처지가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강식은 술에 취한 듯 비틀거렸고 시어머니는 예전에 그 위세는커녕 때국물 흐르는 옷차림으로 악만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연구소 로비에 발을 들이기도 전에 제 곁에는 듬직한 보안 요원들이 벽처럼 버티고 섰습니다. 저는 예전처럼 뒤로 숨지 않았습니다. 당당히 그들 앞에 서서 차갑게 물었습니다. 여긴 어쩐 일이시죠? 아직 정신을 못 차리신 모양이네요. 2년이 이제 눈에 뵈는 게 없지? 우리 집안 덕에 그 노인네 만나서 출세했으면
은혜를 갚아야 할 거 아니야. 당장 내 집 돌려주고 돈 내놔. 강식이 주먹을 휘두르려 했지만 보안 요원들이 단숨에 그를 제압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예의 그 대성통곡을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세상 사람들아. 조강지처가 남편 감옥 보내고 혼자 호강하는 꼴 좀 보소. 그때 연구소 로비 전광판에 비서실장의 신호와 함께 영상 하나가 재생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제 통장에서 돈을 빼가며 희희낙낙하던 과거 영상과 교도소 안에서조차 서로를 헐뜯으며 싸우던 녹취록들이었습니다. 로비에 있던 직원들과 방문객들이 싸늘한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들 앞에 서류 뭉치를 던졌습니다. 당신들이 제게 저질렀던 만행에 대한 추가 민사소송 판결문이에요. 당신들이 살던 시골집과 땅은 이미 제 명의로 넘어왔고 오늘부로 접근금지 명령도 발효됐습니다. 여기서 한 발짝만 더 움직이면 바로 다시 돌아가게 될 거예요. 그제야 두 사람의 얼굴에 진정한 공포가 서렸습니다. 그들이 휘두르던 폭력과 폭언은 이제 거대한 시스템의 법 앞에 아무런 힘도 쓰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경비들에 의해 끌려나가며 서로를 향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내 탓이다. 내가 그때 그러지만 않았어도라며 추하게 무너져 내리는 그들의 뒷모습은 제가 겪었던 지옥의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그날 저녁 구 회장님께서 연구소를 찾으셨습니다. 이제는 건강을 많이 회복하셔서 지팡이 없이도 잘 걸으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서희야, 이제 정말 다 끝났구나. 마음이 좀 시원하냐? 저는 연구소 옥상 정원에서 활짝 핀 약초꽃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시원하기보다 이제야 제가 누군지 알 것 같아요. 누군가의 아내나 며느리가 아니라 그냥 한서희로서요. 구 회장님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함께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모진 풍파를 견디고 산속에서 꿋꿋이 자라나 결국 세상을 치유하는 약초가 되듯 저의 인생도 이제야 비로소 가장 아름다운 향기를 내뿜으며 만개하고 있었습니다. 가난하고 고통받던 10만이의 딸은 이제 수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커다란 나무가 되어 깊은 뿌리를 내렸습니다.